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도 대비, 즉 올해 2025년도에 연고대 편입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수시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논술 공부에 대한 명료한 방향성 설정을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실시간으로 수시 논술 합격자 조회와 더불어 편입 논술 합격자들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학원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이 정도까지 합격을 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낱낱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이제 고정 댓글로 따로 달아둘 테니까 실제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합격 수기를 보면 대다수가 독해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제 타이틀이 논술이란 글짓기가 아니라 이 글읽기 시험이다인데 이 타이틀에 걸맞는 이 합격 수기를 학생들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해 부분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독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비단 논술만이 아니라 이 학술적 텍스트의 성격을 갖는 이 모든 글들의 글작성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극악의 엄청난 오답률을 보여준 이 국어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면 되는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15분 남짓의 영상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글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논술에 진입하시면 안 되시고, 이 해설이 이해가 간다면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 테니 해설 영상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되시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2 수능 국어 영역의 최고 난도를 자랑했던 14에서 17번 기술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뒤에 15번 문제풀이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려 80%에 해당하는 오답률을 보였던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보통 찍기 때문에 찍어도 한 25% 정도의 정답률은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답률이 고작 2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찍은 것이 아니고 풀어서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의 오답률이 나왔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 변화된 수능 트렌드, 그러니까 이 출제자들이 정답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완벽하게 출제자들의 사고관 동일하게 해가지고 이 1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꼭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읽고 푸는데 사실 10분도 안 걸립니다. 다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어떤가요? 보통 이런 지문을 보면은 기억할 문장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도 뭔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치 이야기도 했다가 뭐 차량 어쩌고 이야기했다가 왜곡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일수록 글을 읽을 때는 흐름을 위주로 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각 문단에서 이야기하고픈 바가 무엇인지를 뜻하는데요. 그 흐름을 잡는 데 집중해 주시면서 글을 읽어야지 이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흐름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 것인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먼저 이걸 한번 보실게요.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글의 소재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글의 전개 방향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글 소재 방향 부분이 아니고 글 전개 방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겠구나, 그럼 앞으로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나오겠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을 잡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문단도 한번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먼저 촬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순차적인 과정을 얘기할 건데 촬영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겠네요. 근데 그 뒤에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에 왜곡이 발생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촬영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 문장에서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보정한다라는 이야기들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부 변수, 외부 변수라는 어떤 키워드로 왜곡되는 종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이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어떤 왜곡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위치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셨다시피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라는 왜곡의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뭐뭐로 인해, 뭐뭐에 의한 구문들은 전형적인 인과 구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인과 구문은 대표적으로 A로 인해 B, A에 의해 B, A에 따른 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A 부분은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요, B 부분은 결과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독해를 해보면 앞에 나온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서 휘어진다, 이 휘어진다라는 것이 왜곡을 뜻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렌즈 때문이죠.
이걸 잡고 세 번째 문단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왜곡 보정이 끝났어요. 위에서 얘기했던 이 렌즈에 의한 왜곡이 이 보정이 되면서 렌즈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렌즈에 의한 왜곡을 해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뒤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시점 변환이 또 필요하대요. 뭔가 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를 봤더니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뭐뭐에 따른 뭐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인과구문이랑 똑같죠? 따라서 얘도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 변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점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거리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렌즈에 따른 왜곡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리에 따른 왜곡은 서로 다른 왜곡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셨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이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 이 원인 요소, 얘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에 따른 왜곡,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서로 각각 다른 왜곡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범주화가 되어야만 네 번째 문단을 명확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거리에 따른 왜곡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점 변환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을 붙잡고 갔었죠. 그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거리 왜곡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점 변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색에 격잡하는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가상의 접두개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국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즉 완성된 영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이 첫 번째 써놨던 이 네모칸 A와 B를 알면, 여기서는 뭐뭐와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A와 B를 알면 가상의 좌표계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완성된 영상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니은이 지금 쳐져 있는 부분이 A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라는 게 과연 뭘 뜻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거리에 따른 왜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곡이 보정된 게 아니에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야지만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는 것이 거리에 따른 왜곡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여기서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왜곡 보정이 끝나면 요거에 해당하는 이 왜곡이 바로 렌즈에 의한 왜곡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곡이 보정됐다라는 게 거리에 따른 왜곡이 아니고 렌즈에 따른 왜곡이 보정됐다라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만 우리가 보고 갈게요. 자,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오케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촬영한다. 그리고 왜곡 보정이 끝나면 시점 변환이 필요하구나. 위에서 어떤 왜곡이 생겼는데 그 왜곡에 대한 해결이 끝나면 다시 시점 변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시점 변환을 하는 것이 바로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마련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의 영상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순차적인 과정이 있구나. 큰 줄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억했던 것들만 집어넣어서 범주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해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렌즈로 인한 왜곡,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거리로 인한 왜곡. 결국에는 왜곡의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구나. 렌즈 그 자체로 인한 왜곡 문제였고, 거리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큰 줄기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 큰 범주화 내에서도 조금 더 살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실 수 있겠죠. 맨 처음 촬영한 것에는 바로 렌즈 그 자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곡 모델을 활용하고 실제의 격잡함과 비교를 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완벽하게 렌즈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거리로 인한 왜곡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이 거리로 인한 왜곡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또다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시점 변환이죠. 그 시점 변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지만 완성 단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크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영상이 만들어지는구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구나, 근데 맨 처음 촬영한 거는 문제가 있었구나,
그 문제를 이렇게 보정을 했구나. 근데 보정을 해도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도 해결하려면 이렇게 보정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완성 단계가 되는구나. 자, 여기에 이제부터 기역과 니은과 디귿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다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역, 니은, 디귿을 각각의 범주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자, 먼저 렌즈로 인한 왜곡이 있었고요. 거리로 인한 왜곡이 있었죠. 여기에서 기억이 촬영된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촬영된 영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맨 처음 촬영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렌즈로 인한 왜곡과 거리로 인한 왜곡이 다 있는 겁니다. 이 기억 같은 경우는. 따라서 여기에 렌즈와 거리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보정되었대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곡이 보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왜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렌즈로 인한 왜곡과 거리로 인한 왜곡. 근데 뭐를 해결한 거죠? 그렇죠. 렌즈 부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 부분은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지만 거리에 대한 왜곡 문제는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로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디귿은 완성 단계, 니은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렌즈와 거리에 대한 왜곡이 모두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범주화를 해서 접근한다면 15번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정말 문제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억, 니은, 디귿을 토대로 이제 15번 문제들을 범주에다 집어넣는 형식으로만 파악해보면 되거든요. 자, 이걸 토대로 선지들을 판단을 해보시면 결국엔 얘가 뭘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세세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큰 흐름을 갖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먼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물음표를 쳐놓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은 니은과 기억이 동일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기억에는 동일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즉 거리에 따른 왜곡 문제가 아직도 있겠군 이거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은 공통적으로 거리에 따른 왜곡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볼까요? 3번은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잡한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자, 그럼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니은에서 보정됐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보정된 것이 무엇이죠? 렌즈에 따른 왜곡이 보정이 된 것이지 거리에 따른 왜곡이 보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렌즈에 따른 이런 곡률 변화가 결국에는 보정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도 봐볼까요? 니은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여기서 카메라라는 말이 나왔죠. 카메라의 기울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렌즈 때문인가요? 거리가 아니고 렌즈 때문이죠.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는 거리에 의한 왜곡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렌즈에 의한 이 문제는 니은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미 니은에서 디귿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는 거리에 따른 왜곡을 보정시켜주는 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리에 따른 왜곡이 아니고 렌즈에 따른 왜곡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올바른 선지가 아닌 것이 되겠죠. 5번 같은 경우도 볼까요?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디귿에서 보정되었겠군.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렌즈에 의한 왜곡이 디귿에서 보정되었다. 아니라니까요? 이미 렌즈는 보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올 때는 거리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렌즈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옳은 선지가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범주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서 이 변수들을 토대로 출제자가 문제를 구성하고 이 결국에는 선지의 오답 정도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렌즈로 인한 왜곡 그리고 거리로 인한 왜곡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알아주시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흐름을 붙잡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